안녕하십니까. 네. 책이 다른 데보다는 좀 얇죠. 네.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달에 기초 용어나 제도를 안 보신 분들은 요 과정 따라오시면서 따로 12월 달 과정을 한번 촬영하는 인강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12월 안 하시고 1월 달부터 지금 시작하신 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하여튼 요 기본 과정을 하면서 12월 과정을 한 번은 더 들으셨던 분이든 아니면 안 보셨던 분이든 불문하고 한 번은 봐주셔야 됩니다. 진도에 맞춰서 같이 먼저 그걸 보고 요걸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자, 일단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석하지 말는 거예요. 결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 오셔야 돼요. 오늘 지금 개강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최근에 학원이 결석률이 50%가 넘어요. 안 오세요. 날도 춥고 그러니까 길 좀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거죠. 어차피 뭐 촬영해서 인강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세요, 일단은. 오세요. 제발. 와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감복을 합니다. 아, 네가 꾸준하게 학원을 나오는구나. 합격을 시켜줘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돼. 그 첫 번째가 결석 안 하는 거예요. 꼭 나오세요, 다음 주부터라도. 두 번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다른 과목은, 특히 2차 과목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 상반기까지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 강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노발대발 하실지 모르겠지만 2차 과목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뭘 복습하냐? 1차 과목. 개론하고 민법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이란 게 별게 없어요. 오늘 강의한 거 촬영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그걸 최소 한 번 정도를 더 보고 오시. 그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들어두셔야 지금 단계에서는 책을 읽는 것보다도 수업을 많이 들으셔서 그 내용에 좀 익숙해지셔야 한 3월달, 4월달 또는 5월달 가서 책이 읽혀집니다. 지금은 강의 한두 번 들어도 책이 안 읽혀지는 단계예요. 용어도 잘 모르고 생소하고 표현도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책이 잘 안 읽혀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을 많이 들어두셔야 되는데 본방은 한 번밖에 못 듣잖아요. 그죠? 본방은 지금 오셔갖고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제방, 그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최소 한 번 이상은 더 보고 오시자. 그게 복습입니다. 1월달, 2월달은 딱 그렇게만 해주세요. 결석하지 않고 복습하고, 복습할 때 강의 보는 걸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강의를 보실 때도 이게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멈췄다가 되돌려서 다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1시간짜리 강의를 본다고 할 때 3시간, 4시간 걸려요. 스탑했다, 되돌리기 해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시간짜리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럼 굉장히 공부 오래 한 것 같죠, 그죠? 강의 하나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눈이 빨개져갖고 막 집중해서 봤어.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이렇게 1시간짜리 강의를 되돌리기 해서 3시간 걸려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쭉쭉 1시간짜리를 끊지 않고 3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놓친 거에 대한 불안감만 없으면 돼요. 그렇게 반복 횟수가 훨씬 중요하니까 복습하실 때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판서를 조금 하는데 그 판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떠드는 말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한 50% 정도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50%. 처음 강의 들을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 2마리 다 놓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놓친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판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듣는 데 집중하자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체크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부분을 강의하다 보면 그 듣는 거는 불안하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책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있다 보면 책장을 뒤적뒤적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못 찾아요. 아무리 본인이 눈을 부릅떠도 못 찾아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찾고 계셔요. 이렇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듣고 제가 체크해 드릴 때 그 부분만 딱 체크를 하시고 제가 몇 페이지 어디 보세요. 그것도 못 찾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못 찾아. 근데 혼자 찾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교재는 제가 체크해 드릴 부분만 딱딱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체크해 드릴 부분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체크하실 때도 알록달록하게 막 체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3월달, 5월달 가면 내가 여길 왜 체크했나 싶은 분들이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 연필 같은 걸로 가볍게 이렇게 V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3월달, 5월달에 중복 체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매칭을 그때 가서 이제 밑줄 긋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중복해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밑줄 같은 걸 줘서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막 드립다 밑줄 긋고 뻘겋게 칠하고 하다 보면 강의 한 번 들었는데 한 10번 들은 것처럼 돼 책이. 예? 누가 보면 공부 오지게 한 것 같아. 근데 딱 한 번 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3번 사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강의장에서 책을 3번을 사.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너무 표시가 많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민법은. 네,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민법을 실전 가서 내가 시험을 봤다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65점대 맞고 합격하십니다. 평균적으로. 민법 합격하신 분들의 민법 평균 점수가 65점 전후예요.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5점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 목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석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수석을 하면 뭐 좀 좋은 게 있을까? 없어요. 무슨 뭐 수석하신 분 합격증만 따로 봉황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으니까. 딱 적정, 합격 점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과 제낄 부분을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전체를 다 달달달달 이해 암기해서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민법을 죽어라 공부했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점수는 6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점수가 쉽게 안 오르는 과목이니까 2차 과목은 바짝 하면 쫙 올라요. 거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2차 과목은 대부분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날짜 나오는 것들, 뭐 30일 내, 60일 내, 뭐 이런 식으로. 왜 30일이지? 왜 60일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주체가 국장이지? 이건 왜 지방자치단체장이지? 이거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2차 과목은. 왜 세율이 9%지? 이런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기준을 삼하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달라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점수 올리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민법입니다. 초반에 민법을 좀 열심히 해서 6월 달까지 모의고사 점수를 한 5, 60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점수도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쭉 바닥을 기다가 어느 시점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보통 민법은.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 달까지는 그냥 나 죽었소 생각하고 민법 공부하겠다. 점수는 잘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민법, 법학 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일단은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요. 표현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에 그 용어 및 표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토대로 민법이라는 게 어떤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1, 2월 달 과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 과정을 열심히 하면 목표가 한 3, 40점대예요. 목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한 회분을 딱 뽑아갖고 민법을 딱 풀어봤다 그러면 20점 나와요. 그냥 찍으면. 보통. 거기서 10점, 20점 정도 더 올린다 생각하는 게 1, 2월 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있는 거는 건너뛰고 3월 달, 5월 달로 넘어가고 1, 2월 달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민법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디를 맨 처음 보시냐 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 경향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머리에. 거기 먼저 좀 찾아보세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왔네요. 거기에 보면 출제 경향이라고 표가 하나 있어요. 가이드 부분에 넘기다 보면 자 내용별 부분에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죠.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4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 40문제 중에서 민법 총칙이 10문제죠. 물권법이 14문제고요. 계약법이 10문제고요.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나옵니다. 그 총 40문제. 딱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그렇게 딱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법 총칙하고요. 계약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하고 두 개 합쳐서 20문제인데 여기서 적어도 16문제 이상을 맞춰주셔야 돼요. 반면에 물권법은 14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반타작만 하시면 반타작 7문제 정도. 어렵습니다. 물권법은. 민사특별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도 한 6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그렇게 하면 65점에서 70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물권법이 더 마음에 맞아. 나한테 더 맞아. 나는 민촉은 맨날 죽을 쓰는데 물권법은 잘 맞아. 그럼 거기 더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여기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문제가 쉽게 나와요. 내용은 다 어려워요. 내용은 다 어려운데 문제 출제할 때 보면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파트를 조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34회 예상이 있죠. 우리 15회 오래전 시험에서 뭐 재시험 논란이 있어. 재시험을 봤죠.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서 15회 때 민법 난이도를 갑자기 확 높여놨어요. 그 해에 합격자가 900명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재시험을 봤는데 한번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민법은. 작년 시험도 15회 때 높여놨던 난이도에서 조금 낮춘 형태로 그 다음부터 쭉 일률적으로 난이도가 출제가 돼요. 상당히 높아져 있는 단계입니다. 뭐 34회도 당연히 기존의 난이도처럼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난이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쉽게 출제되겠지. 매년 어떤 분들은 올해는 쉽게 출제되는 해, 내년에 어렵게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게 쉽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난이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 해 시험 보는 분들의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재수하시는 분들이 쫙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해가 있어요. 작년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쉽다 어렵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15회처럼 보통은 비슷하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만 다를 뿐이에요. 체감 난이도만. 근데 그 체감 난이도도 지금 객관적 난이도도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니까 특히 문제 출제형에 수험생들을 속이려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행이나 요령을 바라면 안 됩니다. 민법은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그 전공법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학원 나와서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고 정환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시겠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이 총 4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이라고 돼요. 그중에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민법 총칙 10문제가 뭐에 관한 내용이냐?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효 요건.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먼저 법률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법률 행위. 행위라는 건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 중에서 법률자가 붙어 있는 행위. 사람의 행위는 법률 행위 말고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위를 법학자들이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요런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하자. 요런 행위는 사실 행위라고 하자. 요런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그 분류해 놓은 것 중에서 법률 행위라는 놈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파트 1. 거기에 보면 여기 표지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민법 조문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요건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도 유효 요건에 관한 걸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분류를 해나갔죠. 민법, 총칙, 법률행위, 유효요건 이런 식으로. 법학이란 게 이렇게 분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내려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을 어떤 법 과목을 공부하든 목차를 먼저 쭉 한번 훑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먼저 쭉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의 어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머리가 그 체계가 딱 빠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 부분이 있던 거지라는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찾아져요. 그러면 기억이 더 빨리 나요. 우리 물건 같은 거를 수납할 때도 여기에는 이런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용품, 여기는 욕실용품, 뭐 이렇게 수납을 해놓으면 찾기 쉽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박아놓으면 찾기 힘들듯이 반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아 그거는 무슨 용품이니까 어디 넣어놨지 이런 식으로 빨리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생각의 흐름도 그렇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하는지 큰 목차부터 쭉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민법 총칙에 보면 이제 총 5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법률행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 법률행위가 붙었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서 다 앞에 법률행위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개념 밑에 쭉쭉쭉 나와 있는 것들을 따로 쫙 보는 거죠. 그게 다 유효요건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민법 총칙의 큰 목차가 되겠죠. 자, 그럼 한 장을 넘겨서 법률행위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법률행위는 사람의 행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법에서 나오는 게 일단 민법에서 시작하는 개념이죠. 그럼 민법이 뭐냐가 쭉 나와 있어 16페이지.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민법이란 게 도대체 뭐냐.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매매 계약 등을 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그 법률 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근데 다툼이 생겼다. 이 다툼이란 게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안 넘겨줘. 그럼 다툼이 생기겠죠.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다툼이 생기겠죠.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만나갖고 합의로 해결하면 참 좋지만 끝내 합의로 해결이 안 되면 국가기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국가기관 중에서 어디? 법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요 민법이란 법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다툼이 생겨서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다툼이 생겨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둘을 부르겠죠, 그죠? 우리 길을 가다가도 애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제일 먼저 싸움을 뜯어 말린 다음에 왜 싸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니들 도대체 왜 싸우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을 불러서 니네 도대체 왜 싸우냐?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그 조문을 해석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죠. 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때 이렇게 하나고 판결해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법원을 불러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렇게 판결해 주겠죠.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판결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분쟁 해결 순서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조문 해석과 그에 따른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법의 큰 축, 특히 민법의 큰 축이 두 개란 말이죠. 조문과 그걸 해석한 결론. 이 결론이 뭐예요? 판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례. 사람이 다투는 모습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론이 비슷비슷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결론을 모아놓은 게 뭐다?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시험에 나올 때 큰 두 개의 축이 조문과 판례가 됩니다. 요거 해석하는 거예요. 민법 공부라는 건. 자, 16페이지 민법이란 게 뭐냐? 1번에 양가로 1번.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하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자, 평등한 개인과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사자를 써서 밑에 참고가 있죠. 사법관계라고 하죠. 그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다툼이 생기는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 이렇게 다툼이 생겨. 양가로 3번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 그때 필요한 게 민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16페이지는. 자, 하나 기억할 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참고입니다. 법률 관계가 뭐냐? 권리 의무 관계다. 그건 딱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법률 관계 이퀄 권리 의무 관계.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뭐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민법에서는 옷깃만 스쳤다고 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그죠?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 요거를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이게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해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 뭐에 관해서?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 권리 의무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그 원인을 뭐라고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에 뭐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원인에 두 개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요걸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이 결과를 먼저 잠깐 살펴보자 해서 나온 게 17페이지에 보면 법률 관계 변동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라는 여기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걸 원인으로 해서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요게 뭐다? 법률 관계의 변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 관계 변동을 말하는데 그 변동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발생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권리가 발생해서 누군가 취득하겠죠. 권리를 손에 넣는 사람이에요. 누가 권리를 손에 넣는다면 반대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걸 법률 효과, 즉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에 구체적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17페이지 하단에 법률관계 변동이 뜻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쭉 나와 있어요. 2번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렇죠? 권리의 입장에서 권리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또는 상실 이렇게 부르는.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거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요 권리 변동에서 간혹 한 문제가 나옵니다. 간혹 한 문제가 나와요. 먼저 권리의 취득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 취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을 살펴봤더니 원시 취득하는 형태가 있고 승계 취득하는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전적 승계가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지는 걸 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여기서 요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간혹. 원시 취득을 골라라. 승계 취득을 골라라. 자, 그 중에서 승계 취득이란 건 말 그대로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그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일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은 반대가 되겠죠.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형태. 이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일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에 보면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형태의 취득. 당연한 거죠.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 예를 보면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면에 승계 취득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걸 말하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이전적이고 어떤 게 설정적이냐. 설정적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의 일부를 승계받아요. 일부. 그랬다가 나중에 되돌려줘요.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대표적인 게 맨 밑에 표를 보면 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전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물권 가서 보겠지만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이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게 되면 갑은 땅을 사용을 못해요. 갑의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아요. 을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사용권이 갑에게 되돌아가요. 이런 형태를 설정적 승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는 대표적인 게 제한물권 취득이 됩니다.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저당을 잡은 경우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 취득하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제한물권이잖아요. 그죠? 제한물권이라고 불러요. 설정적 승계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 이전적과 설정적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설정적의 예를 딱 기억을 해요.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경우. 반면에 이제 이전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정과 포괄. 특정은
구권리자의 권리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넘겨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매매를 통한 취득이죠. 포괄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일괄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속이 있단 말이죠. 특히 포괄 승계에 상속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당연히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일단 승계 취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딱 기억하자. 취득은 원시 승계 구별하고 이전적 설정적 구별하고 특정 포괄을 구별하되 예를 하나씩 기억하자. 건물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 제한 물권의 취득, 설정적 승계, 상속, 포괄 승계. 포괄 승계는 이전적 승계 일종이죠.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상속을 통한 권리 취득은 이전적 승계다. 옳은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취득을 좀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 변경이 나오는데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요.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예가 있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으로부터 A 물건을 샀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A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거를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A 물건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매도인은 나한테 그 물건을 못 넘겨주죠. 물건이 사라지면 나는 그 물건을 달라고 못하죠.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 또 하나가 물상대위라는 게 있어요. 질적 변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물상대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저당권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장만 딱 찍어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 그 중에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게 하나 있구나.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인데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합니다. 저당권 순위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란 게 뭐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있어요. 갑이 땅을 담보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당권이에요. 은행은 갑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갑이 제공한 땅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기초에서 땅을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 경매 대금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자, 은행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서 병은행 가서 또 돈을 빌려요. 그럼 병은행도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받겠죠. 하나의 땅에 저당권이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저당권이 이 토지 등기부라는 장부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긴 다음에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경매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 대가에서 얘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걸 얘가 배당받아요. 즉 저당권은 순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효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어요.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 그럼 을의 저당권 사라져. 그럼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됩니다. 힘이 세졌죠. 그죠? 이런 걸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상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에서는 그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시되 얘를 하나씩 딱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소멸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해. 그럼 건물 소유권 사라지죠. 이런 게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전이 돼요. 그럼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죠. 그런 걸 상대적 소멸이란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관계의 변동은 일정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말하는데 그 결과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 중에 체크해드리는 거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죠. 권리를 누군가가 취득을 하거나 그래서 권리자가 바뀌는 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이 결과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부르면서 그 법률 요건에 뭐가 있는가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그 유형이 다음 페이지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 갑, A 토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 매매 계약인 거 뭐예요?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반면에 갑, A 토지 사망을 해. 을이 아들이야. 상속을 받아. 그래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두 개가 결과가 똑같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 근데 원인이 달라요. 위에 거는 매매 계약이 원인이 됐고요. 밑에 거는 상속이 원인이 됐어요. 이럴 때 매매 계약과 상속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에 거 보세요. 매매 계약. 자, 을은 왜 갑하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을까요? A 토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손에 넣기를 원했어요. 나는 하고 많은 땅 중에서 A 토지 소유권을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갑하고 계약을 했어. 그 결과 A 토지 소유권을 지켜서 요 A 토지 소유권은 을이 원한 것이죠. 그죠? 반면에 이건 어때요?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라는 걸 원인으로 소유권을 지켰죠. 그죠? 이건 을이 원하냐 원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크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더라. 하나는 당사자가 원한 결과. 그죠? 요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자. 요거를.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겼을 때 그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죠. 법률 요건에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차이가 뭐냐?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 규정은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이때 법률 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법률 사실은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과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엔진도 있고 조향장치도 있고 제동장치도 있고 바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변속기도 있고. 그런 구성 요소들. 자동차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에서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들, 그게 4번에 있는 법률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과정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조문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법 조문이. 아까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법 조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조문 구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조문 구조를 연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법률 효과가 어떤 모습인지 봤고 법률 요건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사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분류를 쫙 해봤더니 너무 많아.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법률 사실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17회, 25회, 28회, 17회는 전면적으로 물어봤고요. 나머지는 한두 지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파트인데 다만 여기서 꼭 구별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다 말이죠.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될 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의사표시하고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준법률행위입니다. 법률 사실을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고 용태가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로 나눠져요. 이 외부적 용태가 적법행위와 불법행위로 나눠져요. 위법행위로 나눠져요. 근데 이 적법행위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다만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의사표시는 뭐냐?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게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인간의 행위를 봤더니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 의사표시라고. 반면에 법률 규정들을 쭉 봤더니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런 걸 다 싸잡아서 준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준법률 행위를 보면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법률 규정은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준법률 행위가 바로 그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가에 보면 표현행위라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의 통지에 보면 최고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최고. 관념의 통지에 보면 얘에 보면 통지 승인이 있어요. 외웁니다. 준법률 행위를 분류를 했을 때 그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에 최고라는 놈이 있다. 관념의 통지에 통지 승인이 있다. 요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법률 사실에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법률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요거 구별하라는 문제 요거. 그 중에서 특히 요놈 답으로 몇 번 등장한 바가 있으면 최고. 자, 최고라는 건 뭘 독촉하는 거 말이야. 독촉. 돈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독촉하는 걸 촉구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최고나 촉구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우리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최고의 효과는 최고에 따른 효과. 최고에 따른 효과는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틀린 지문이죠. 최고에 따른 효과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다.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 사실 중에서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놈이 있는데 의사의 통지가 뭐고 관념의 통지가 뭐고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물어보질 않아요. 예를 물어본단 말이죠. 의사의 통지에 최고라는 놈 하나 하고 관념의 통지에 각종 통지, 각종 승인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법률 사실은. 아시겠죠? 나머지 보시면 머리만 깨져요.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일단 기본이 되는 걸 정리한 다음에 그런 거 딱 체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22페이지를 가면 법률 행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그래서 도대체 법률 행위가 뭐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뭐다? 법률 행위다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 법률 행위 부분에서는 이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일단 법률이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법률 행위는 인간의 행위,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아까 언뜻 말씀드린 뭐 사실 행위라는 것도 있고요. 불법 행위라는 것도 있고요. 준자가 붙어서 준 법률 행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행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특징이에요. 법률 행위인 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따로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그리고 그 법률 행위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건이 나오죠. 요 요건 중에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법이에요. 22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뜻이 나와 있죠. 자, 일단 법률행위가 뭐냐? 인간의 행위죠. 그리고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의사? 표시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률행위는 그 결과가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거 합치면 법률행위 뜻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효과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게 법률행위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 행위, 그걸 법률 행위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에 보면 매매계약, 혼인, 해제, 채무면제, 유언 등등이 있죠. 법률 행위에서 가장 많은 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법률 행위 그러면 대표적인 거 계약 딱 생각하시면 되죠.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학원과 계약하는 거 이런 게 다 법률 행위로 와. 나는 눈 떠가지고 잠잘 때까지 많은 법률행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법률행위고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전철 타는 것도 다 법률행위예요. 버스 타는 게 왜 법률행위냐? 운송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회사하고 나 사이에 운송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낼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 어디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 묵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법률행위예요. 어쨌든 이렇게 법률행위는 주로 계약을 말하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일정한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잖아. 뭐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야 내가 오늘 법률행위를 공부했는데 상대방은 관심 1도 없어. 근데 나는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뭔가 멋있어지지 않나? 아닌가? 네, 그런 게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하는구나. 그럼 특징이 뭐예요? 1번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죠? 2번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자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죠. 엔진 없는 자동차가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죠. 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수험생들이 아닌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답을 체크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법률행위는 찐빵이고 의사표시는 앙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의사표시는. 앙꼬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종류죠. 작년에도 나왔죠. 종류를 물어보는 게. 자, 법률행위는 굉장히 많은데 그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것끼리 한 곳에 모아두면 정리가 쉽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률행위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끼리 모아보잔 말이에요. 그게 분류고 종류예요. 여기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이게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개수,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눕니다. 단독행위는 딱 하나 들어있어요. 계약은 2개 들어있어요. 계약 속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2개가 들어있어요. 자, 매매계약을 봅니다. 먼저 매도인 갑이 먼저 우리한테 야 이거 얼마에 사라. 우리 사겠다. 2개의 의사표시가 모여있죠?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나와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계약을 고르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계약이 있어요. 거기 예를 보면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합의해제, 매매예약 이 2개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합의해제, 매매계약, 매매예약 다 각각 관계되는 곳에서 볼 겁니다. 눈도장을 딱 찍어두세요. 이런 게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징글징글하게 봅니다. 그럼 2번째,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죠. 일방적 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2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하나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언,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유언이 이런 거죠. 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뭐 막 쓰잖아, 그죠? 살아온 인생도 되돌아보고 뭐 이렇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재산과 관련 게 들어 있어.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갑에게, B 토지는 을에게, 아파트는 병에게 이런 식으로. 그게 유증이에요. 요게 최근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유증. 또 하나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건 따로 나중에 몇 번 나와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라고 골동품 소유권 포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걸 버려. 그럼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동산 소유권 포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라.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규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왕왕 나왔었고, 최근에 연장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기억해달라 말이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이런 거 기억해달라.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크게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분류한다는 거, 그리고 그 분류 중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그 정도는 암기를 해달라. 특징 같은 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다만 법률행위는 특징 중에 기억,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긴다라고 돼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각과 을이 사귀다가 헤어져. 두 가지가 있죠. 서로 합의로 헤어지는 게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게 단독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독행위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라는 놈과 다음 페이지 처분행위라는 놈이 있어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있고, 처분행위는 또다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24페이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눈도장만 찍어놨다가 요 분류는 물권법 가서 할 겁니다. 요 분류는 나머지 기타 기준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늘 법령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건 딱 요거 하나예요. 기본 과정에서는 법률의 분류 딱 요것만 기억을 해달라. 아시겠죠? 복잡한 거, 난이도, 출제 빈도 떨어지는 건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근에 집중해서 나오는 거 요것만 딱 분류로 기억해달라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로 들어가.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